한국 축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박지성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한국인 선수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존재이며 한 세대 전체의 꿈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월드컵 4강의 기적을 함께 써내려간 주역이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술적 유연성과 성실함으로 팀을 지탱한 선수였으며 은퇴 이후에도 한국 축구 생태계를 위해 자산과 경험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설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선수 시절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은퇴 이후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거대한 자산을 일궈냈는지, 더 나아가 인간 박지성이 걸어온 좌절과 회복의 길까지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박지성의 프로 무대 출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K리그 드래프트에서조차 외면당한 무명 선수에게 일본 교토 퍼플 상가는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기회를 건넸습니다. 당시 한국 리그 최고 연봉자보다도 높은 조건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잠재력에 대한 선투자였고 결국 이 도전은 대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토는 그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했고 박지성은 아시아 무대를 넘어 유럽 엘리트로 향하는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연봉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리그 가치의 사다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상승 곡선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 PSV에서의 활약은 그의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투혼과 에너지는 유럽 축구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무게감을 안겼습니다. PSV는 구단의 연봉 상한선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대우를 안겼고 심지어 임대 계약 구조 속에서도 원소속팀이 보수를 일부 보조할 만큼 그의 브랜드와 전술적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몸값이 아니라 팀 전술과 시장성, 그리고 선수의 브랜드 가치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경제적 구조의 사례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보낸 7년은 그야말로 그의 재정적 도약기였습니다. 첫 해 약 37억 원 수준의 연봉은 재계약과 성과에 따라 눈에 띄게 인상되었고 전성기에는 연간 8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주급 9만 파운드라는 대우는 그가 단순한 조연이 아닌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빅매치에서의 헌신적인 움직임, 스페이스에서의 압박과 전환 속도는 전술적 신뢰를 얻었고 동시에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스폰서십 효과는 구단과 선수 모두의 가치를 배가시켰습니다. 메뉴 시절 그의 누적 연봉만 약 5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은 경기장에서의 성실함이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와 결합해 현실의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증명합니다. QPR로 이적하면서 주장 완장을 차고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고액 연봉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위상은 메뉴에 비해 낮았지만 이름이 가진 리더십과 브랜드 파워가 그대로 연봉을 지탱했습니다. 단순히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수의 존재 자체가 클럽의 상징적 자산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광고와 스폰서십은 그의 수익 구조를 또 하나의 엔진처럼 돌려주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나이키와의 장기 계약은 단순한 후원 계약을 넘어선 파트너십이었으며 은퇴 이후 지도자나 행정가로 전향한 뒤에도 후원이 유지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수의 일회성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이라는 장기적 가치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국내 광고 수익은 연간 5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 이미지 자산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008년 상업용 부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한 그는 초기 분양 실패에도 불구하고 임대 구조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가치는
2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월 임대료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을 레버리지 없이 자기 자본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을 기반으로 소년 지원 사업이나 스포츠 프로젝트 같은 비영리 활동에 재원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성의 부동산 전략은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자선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 규모를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0억 원, 많게는 7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언론이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 내 부동산과 광고 수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수 시절 누적 연봉만 해도 600억 원을 넘겼고 여기에 광고와 인센티브, 부동산까지 합산하면 그의 자산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단순히 돈과 성공의 지표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 탓에 번번이 외면받던 그는 아버지의 지극한 뒷바라지 속에서 약점을 극복해냈습니다. PSV 입단 초기에는 부상과 부진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내 팬들의 야유를 환호로 바꾸며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엔트리 제외라는 뼈아픈 순간조차 그는 묵묵히 받아들이며 감독의 회고 속에 가장 힘든 결정이라는 말을 이끌어낼 만큼 팀을 위한 헌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우정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브라, 테베즈와 같은 동료들과 쌓은 우정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형제로 이어졌고 이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자산을 쌓는 데 머물지 않고 JS 파운데이션을 통해 유소년 축구 지원에 앞장서며 시스템적 기부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매년 JS컵을 개최해 아시아 유망주들이 국제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행정가로서도 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와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설자로서의 활동은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성숙해졌다는 평가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박지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극복과 헌신, 또 나눔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체격 때문에 무대에서조차 외면받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역이 되었고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부와 명성을 한국 축구의 미래에 투자하며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웅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린 땀, 쌓아 올린 자산, 그리고 축구를 향한 헌신은 지금도 한국 축구의 설계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완전한 캡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박지성의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의 자산 규모를 접한 지금 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또 다른 시선으로 이 위대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